네. 이제 내년이죠. 2022년도 깎아주는 세금이 올해보다 3조 6천억 많은 60조 원 가량으로. 세무조사 몇 번 하면 뭐 바로 거치지 않습니까? 왜냐? 그렇죠. 나는 BTS다. 세금 낸다. 저희는 BTS를 지지하고 상금증여하면 뭐다? 뭐죠? 바보다. 바보다. 아, 그렇죠. 좀 시청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합니다. 뭐 이거를 과세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달에 한번 만납니다. 월간 세무 2021년 9월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계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2022년 예산안 깎아주는 세금. 뭐 내년 60조 육박 법정 한도 지킬까? 뭐 내용은 뭐 이런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2022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내놨는데요. 네, 이제 내년이죠. 2022년도 깎아주는 세금이 올해보다 3조 6천억 많은 60조 원 가량으로 이렇게 예산을 짰다고 하시네요. 예.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8월 31일자에 내놓은 자료인데요. 네, 2022년도 조세 지출 예산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지난해보다 지난해라고 하면은 이제 그 2021년도를 말하는 거겠죠. 네. 2021년도보다 깎아주는 세금이 3조 6천억 원 늘었지만 네. 뭐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뭐 전망을 내놨다. 네네. 여기서 말하는 국세 감면율이라고 하면 뭐 14.2%를 말한다. 네.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 네네. 내년주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가 14.8%로서 이제 국세 감면율보다 뭐 0.6포인트 퍼센트 낮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조세 감면이 생각보다 네. 많다라는 부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깎아주면은 또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한도는 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3조 6천억 원은 세무조사 몇 번 하면 뭐 바로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기사 한번 보시죠. 급부 확대,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대지 국세청장님을 비롯해서 네. 이제 2021년도 국세 행정 포럼이라는 걸 열었다고 하네요. 네네. 거기서 좀 중요한 어떤 내용으로 나온 게 바로 이 디지털 세정이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를 했다고 해요. 네. 특히나 이제 국세청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뭐 적시성 있는 소득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네. 그다음에 국세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네.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국세 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전자세금 계산서 또 체납 관리 뭐 주류 유통 정보 시스템 같은 국세 행정의 여러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이런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좀 효과적으로 좀 이제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셨다고 하시네요. 저기 나오는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AI가 나왔을 때에 국세행정이 AI를 도입했다라는 기사도 불과 한 2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블록체인 기술까지 도입해서 국세행정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거의 없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법인세 폭탄, 뭐 1년 새 2배 늘었다.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좋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37조에 해당을 합니다. 네. 네. 뭐 올해 상반기 주요 상장사들을 네네. 조사를 해서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요. 법인세가 37조 더 늘어났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뭐 19조 669억 원이었는데요. 네. 이거보다 94.6%니까 거의 100% 증가한 거죠. 왜 저렇게 됐을까요? 네, 일단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기사화돼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정권 들어오면서 법인세율이 좀 일단 인상이 됐고요. 네. 최고세율이 인상이 됐죠. 네네. 그다음에 또 주요 기업들한테 주어지던 여러 가지 비과세 혜택들, 감면 혜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네. 좀 실적은 많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야 될 세금은 더 늘어난 또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런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기자님이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상화 세무사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죠. 저희가 법인 전환을 엄청나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많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때문에 법인이 많이 늘어났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일조를 했다라고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 예산을 2배 가량을 제가 이제 일조를 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역시 BTS입니다. 네. 역시. 네. 얘기해 주시죠. 네. 네, BTS 정국 씨가 네. 3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청와한테 이제 증여했다라는 네. 기사인데요. 네. 전문가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보시면은 네. 정국 씨가 2019년도 7월 달에 네. 용산에 있는 용산 시티파크 네. 17층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난해 12월에 친형한테 증여를 하신 겁니다. 네. 실제 보니까 근저당권이 설정이 안 돼 있었대요. 네. 말 그대로 30억짜리 이때 살 때는 30억이 아니었겠지만 네. 네. 그 비싼 29억 8천만 원에 29억 8천만 원짜리 네. 주택을 매입했죠. 현금으로 네. 네.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네. BTS는 저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그렇죠. BTS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로만 34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네. 좀 합리적인 절세를 위해서 이런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네.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증여세는 이제 증여세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일단 정국 씨가 일단 투자도 잘 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선택도 잘 했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BTS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네. 이거를 이제 사례로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렇게 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완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보통 증여를 하게 되면은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시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증여를 선택할지 양도를 선택할지 일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일부는 양도를 섞어서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정국 씨는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 나는 BTS다. 세금 낸다. 저희는 BTS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죠. 자, 국세청 지난해 못 거둔 세금이 10조 원에 육박한다. 근데 이 체납액의 1위가 강남 3구네요. 네. 네네. 특이하네요. 네. 네, 지난해 국세청이 이제 고지를 했죠. 세금 네네. 내라고. 근데 내지 않고 체납이 된 금액이 1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 엄청난 규모인 거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지방청이 전국에 7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서울청의 체납액이 2조 6,122억으로 네네.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 44% 거의 뭐 절반에 육박하는 그 수준이 네. 강남 3구에서 체납이 된 걸로 확인이 된다고 돼 있네요. 네. 엄청나네요. 네, 엄청난 규모인 거고요. 네네. 이 강남 3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고액 상습 체납자, 그다음에 체납액 비율도 이 서울 전체에서 한 19.8%에 네네.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왜 있는 분들이 더 그럴까요? 그러게요. 네. 좀 씁쓸하네요. 거기에 대한 네. 조사는 안 하셨습니까? 네, 이 개인의 의견이라도 좀 내주시죠.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터뷰는 제가 따지 못했어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는 게 아까우신가 봐요. 네. 그렇죠. 네. 뭐 다른 생각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월급이 2.8% 오를 때 근로소득세는 6.4% 올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조이뉴스 24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네. 13년째 그대로인 근로소득세 과세 구간으로 인해서 네. 오히려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대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보니까 뭐 200인 이상의 이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네. 그러니까 이게 2008년 월 평균 19만 9천 원 정도였는데 네. 지난해 기준으로 2만 원 정도로 올라갔네요. 네. 이거는 연 평균으로 따지면 한 6.4% 상승한 수치인데요. 네네. 월 급여 상승률은 연 평균적으로 봤을 때 2.8% 네. 정도라고 이때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자, 그러니 이런 거죠. 일할 맛이 안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월급이 2.8% 오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럼 세금도 2.8%가 올라야 정상인데 네. 왜 세금은 6.4%가 오르냐는 거죠.
네, 이게 물가 상승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네. 세율은 계속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제가 뭐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4%가 넘지 않습니까? 네. 상승되는 폭이. 그러면 월급이 2.8% 오르는데 물가가 4% 이상이 오르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이 갈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일을 안 하고 안 먹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건물주가 미성년자, 금수저 건물 증여가 2,304억, 역대 최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2021년 9월 27일자 기사인데요. 네.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가 총 2,30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네. 네, 일단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네.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가 42,800건, 금액으로는 5조 2,088억 원 정도. 네네. 이 중에서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증여가 1조 한 8천억 원 정도, 한 36%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가장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뒤를 이어서 뭐 금융자산, 유가증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 네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증여를 하려면은 예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 증여하면 뭐다? 뭐죠? 바보다. 바보다. 아, 그렇죠. 좀 시청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스킵하고 봐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 부동산을 증여를 하셔야지 가장 유리한 조건에 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금은 지금 1억도 5년 후에도 1억인 거죠. 근데 그렇죠. 부동산은 지금 1억인 거는 5년 후에 5억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세금은 1억에 대해서 내고 나중에 가치는 5억을 누려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증여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가상자산의 과세를 좀 뒤로 미루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정경신문에서 9월 28일자로 내보낸 기사인데요. 네. 원래 이제 2022년도 내년이죠. 네. 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연 25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20% 기타수로 과세한다. 네. 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일단 보시면은 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테스크포스 단장인 유동수 의원께서 네. 인터뷰를 하신 게 있네요. 네네. 이 기타 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에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타 자산으로 과세되는 게 맞냐,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봐야 되냐, 네네. 기타수로 과세해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양도수로 과세해야 되냐, 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과세하려고 하지 말고 과세를 조금 더 미루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도 과세 적용 시기를 1년 더 유예하자라는 네.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또 야당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과세를 1년 정도 미루자 이런 네. 식으로의 의견도 나오고 또 이제 유경준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2년 정도 유예를 해야 된다. 또 이제 정비가 더 필요하다. 네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각에서는 이거 선거 앞두고서 네. 이제 20, 30대들 표심 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MZ 세대들은 똑똑합니다. 뭐 이거를 과세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밀고 나가겠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뒤집어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10월달 이제 기사들도 많이 모으고 있으니까요. 또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